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구상의 동물들에게 감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5억 5천만여 년 전 초기 좌우대칭 동물에서부터 진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좌우대칭 동물이란 뇌, 입, 눈이나 귀 같은 주요 감각기관이 몰려있는 앞부분과 배설물이 빠져나오는 뒷부분이 있는 말 그대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에 사는 대다수의 거의 모든 동물은 이런 동일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호폴립, 말미잘, 해파리 등 앞뒤가 없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비슷한 신체 부위가 배열되어 있는 동물을 방사대칭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좌우대칭 동물보다 지구상에 더 먼저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대칭 동물과 방사대칭 동물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좌우대칭 동물에서 감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일까요? 좌우대칭 동물과 방사대칭 동물 사이에 가장 명확한 차이는 바로 먹이를 먹는 방식입니다. 방사대칭 동물들은 주로 먹이를 기다렸다가 먹이가 다가오면 잡아먹습니다. 방사대칭 체제는 먹이를 기다리는 전략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탐색하며 이동하는 사냥 전략에는 끔찍한 구조입니다. 방사대칭 체제의 동물이 움직이려면 어느 방향이든 먹이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각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든 방향을 동시에 감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좌우대칭 체제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훨씬 단순합니다. 그저 한 방향으로, 즉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의 선충은 최초의 좌우대칭 동물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충은 머리, 입, 위, 엉덩이, 약간의 근육, 그리고 뇌 말고는 별것이 없습니다. 선충은 후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냅니다. 냄새의 원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냄새의 농도가 진해지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사대칭 동물에게서는 없었던 혁신적인 기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조종입니다. 조종이 혁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조종을 하는 좌우대칭 동물에게만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초기 뇌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인간 공학자들도 주변을 탐색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구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 배, 잠수함 등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탐색용 기계의 구조는 좌우대칭입니다. 조종은 뭔가를 탐색할 때도 필요하지만 뭔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선충에게는 빛, 온도, 접촉을 감지하는 감각세포가 있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밝은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자신의 몸을 조종합니다. 해로운 열이나 추위로부터도, 날카로운 표면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물론 조종을 통한 탐색이 새로운 비법은 아니었습니다. 세균 같은 단세포 생명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뇌와 함께 찾아온 혁신은 다세포 생명체의 규모에서 가능한 조종이었습니다. 자극이 신경세포 회로를 활성화하면 그 신경세포가 다시 근육세포를 활성화해서 특정한 동작을 일으키는 수백만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조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조종 기능은 감각들을 이용해서 다가가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앞서 등장했던 방사대칭 동물은 탐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동물이 자극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감정가를 부여한다고 표현합니다. 감정가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자극 반응으로서의 쾌감과 불쾌감, 즉 좋음과 나쁨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자극의 좋고 나쁨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의 화학물질, 이미지, 온도 등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충에게 있어 환경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은 선충이 이미 너무 추운 상태인 경우에만 나쁩니다. 선충이 너무 더운 상태라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선충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좋고 나쁨이 바뀌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에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의 좋은 자극들과 나쁜 자극들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종을 할 때는 무조건적이고 객관적인 좋음과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능력이
녀석이 바로 절충입니다.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을 통합하고 뇌가 조종하기 위해 절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어떤 감각들은 전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다른 감각들은 전진하면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오기도 하기 때문에 뇌는 그 많은 의견들의 표를 모아서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추운 상태인지 더운 상태인지에 따라 바깥의 온도가 좋은 온도인지 나쁜 온도인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에 대한 좋고 나쁨, 즉 감정가는 동물의 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입 물었을 때 침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황홀경과 배가 터질 듯이 먹고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 상태에서 한 입을 억지로 더 먹을 때의 역겨움을 비교해보세요. 내적인 상태에 따라 자극의 좋음과 나쁨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런 내적인 상태는 좋고 나쁨의 감정가의 수준뿐만 아니라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성의 수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가 끓는 듯한 분노는 그냥 나쁜 기분이 아니라 각성을 동반하는 나쁜 기분입니다. 반대로 나쁜 기분이지만 각성이 동반되지 않는 우울증, 지겨움 등도 있습니다. 선충도 다양한 수준의 각성을 표현합니다. 잘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면 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낮은 각성 상태를 보이고, 반면 배가 고프거나 먹이를 감지하거나 포식자의 냄새를 맡으면 이들은 끝없이 주변을 헤엄쳐 다니는 높은 각성 상태를 보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해변에 누웠을 때 느껴지는 상쾌한 평온함도 그냥 좋은 기분이 아니라 각성이 낮은 상태의 좋은 기분이며, 반면 그토록 원하던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좋은 기분은 각성이 동반되는 좋은 기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감정가와 각성의 수준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계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뇌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단순한 감정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각성과 감정가의 두 가지 속성을 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물은 특정한 시점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표현되는 정동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정동 상태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각성의 부정적 감정가에는 불안, 긴장, 당황 등이 있고, 낮은 각성의 긍정적 감정가에는 만족, 침착, 이완 등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물론 선충은 인간처럼 복잡한 감정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선충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잘 된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가 겨우 3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약 100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선충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선충처럼 단순한 좌우 대칭 동물에게는 정동 상태라는 용어 대신 행동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좌우 대칭 동물들이 항상 놓이는 이 정동 상태의 그 본질적 특징은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선충은 포식자의 냄새를 한번 맡은 이후에도, 즉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몇 분 동안 공포 비슷한 상태에 머뭅니다. 사람도 한번 불쾌한 사회적 접촉을 하고 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지속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스치듯 사라진 먹이 냄새를 맡았다면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근처 어딘가에 먹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먹이 냄새가 나는 순간에만 반응하지 않고 주변을 꾸준히 뒤져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포식자의 냄새를 맡았다면 그 냄새가 사라지더라도 한동안 계속 열심히 달아나는 것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포식자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동 상태가 자극이 사라져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뇌는 이런 정동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선충의 단순한 뇌를 통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초기 기능을 엿볼 수 있는데, 선충은 주변에서 먹이가 감지되면 도파민을 분비하고 자기 내부에서 먹이를 감지하면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이 근처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음을 알리는 화학물질이라면, 세로토닌은 뭔가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화학물질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긍정적 정동 상태에 관여한다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동 상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은 탈출 행동을 촉발하거나 에너지 자원을 근육에서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몸 곳곳의 세포에서 포도당이 빠져나오고 세포 성장 과정이 중단되며 소화도 일시정지되고 번식 과정도 멈추며 면역계도 얌전해집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부정적 감각의 자극을 받아 몸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을 통해 정동 상태가 조절되는데, 오랜 진화의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은 다른 기능을 담당하도록 용도가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각각의 정동 상태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시적인 정동 상태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진화를 통해 정교해졌고 좋든 싫든 그 잔재는 인간 감정의 본질적 초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동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동 상태는 신체 내부 상태와 외부 자극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 에너지와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감정을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